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윤희석 센터장, 박영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쇼미더미디어 코너인데요.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 저희가 파악하겠습니다. 개요 좀 말씀드리면요. 뉴스토마토가 의뢰했고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LS 무선전화 방식이고요. 응답률은 2.1%입니다. 자,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영식 에디터.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 주는? 네, 이번 주 미디어토마토의 그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긍정평가가 30.7%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수치고요. 부정 66.4%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수치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 표집 정치 성향은 보수가 282명, 중도가 450명, 진보가 276명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전주 대비 1.3% 긍정평가는 하락해서 하락세가 지금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부정평가는 4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전주 대비 1%가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리얼미터 쪽 조사 결과도 전주보다 2.9%포인트가 하락한 긍정 30.7%, 65.4%여서 미디어토마토 조사 결과와 매우 유사하고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 센터장님, 좀 주목할 만한 점 있을까요? 일단은 보게 되면 원래 올림픽에서 성적이 좋으면 뭐 그런 얘기 있거든요. 올림픽의 성적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국민적 분위기 좋아지는 것이니까 맞아요. 예, 이제 대통령하고 연관되어서 네. 올라가는 현상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광복절 관련한 이제 논란들이 국민들한테 영향을 많이 줬을 텐데, 좀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국정 수행 잘한다, 우리가 국정 지지율이라고 평가하는 게 이제 30.7%였는데요. 통상적으로 보통의 지지 기반들은 아무리 사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한 40%를 넘겨주는 것이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연령대로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70세 이상에서는 이제 56%, 50%를 넘었는데 60대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다라고 얘기를 통상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 40%가 안 돼요. 37.2%니까. 예. 그러니까 40이 안 되니까 지지 기반이 70대 이상으로 좀 협소해진 측면들이 있다. 폭넓게 이제 60대까지 안정적으로 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보수 대통령으로서 봤을 때, 그다음에 지역별로 봤을 때는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 TK, PK에서도 한 40% 안 좋을 때도 넘어져야 그렇죠. 그래도 이제 안정성을 최소한 유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두 지역 모두 30%대예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35.9,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36.4. 대구도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30% 중반대니까 예. 사실 지역적 지지 기반에서도 40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네. 상당히 사실은 허약성이 좀 있는 부분이겠고요. 보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제 80.6%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네. 이제 이것은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이 줄어들면 그렇죠. 비율이 높아도 사실 그 포션은 큰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이제 80% 나아지고 유지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념 성향으로 봤을 때 내가 보수 성향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도 70% 이상 정도는 지지를 보내주거나 긍정평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보수 성향층에서 61.5%만이 긍정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당 지지층이 있고요. 그것을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그 이념 성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성향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게 60% 정도 선이니까 상당히 사실은 이것도 허약성이 있는 부분이 보수라면 한 7, 80%는 지지를 해야 되는데 70% 이상 가져야 되는 60%다. 예, 그런 부분이니까 상당히 좀 이후에 이제 국정 동력을 확보하거나 국정의 이제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려준 뭐 중도층이나 다른 수도권에서 이제 좋아지면 훨씬 더 이제 좋겠지만 그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연령에서 또는 지역에서 또는 이념 성향층에서 최소한치를 넘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허약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이게 해볼 수 있습니다. 30%대 얘기하잖아요. 6대3. 그렇죠. 30%대 뭐 얘기하는데 진짜 30이에요, 이제. 30.7. 그 계속 쭉 떨어지고는 있고 또 막 20이나 뭐 이로까지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뭐 그 20으로 실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윤용 센터장님 분석에 따르자면 보수 지지 기반에서도 조금씩 이제 균열이 생기고 약간씩, 있고 예. 떠받쳐주는 이 어떤 그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사 기간에 따르자면 19일과 20일이니까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이거든요. 네. 근데 주말 사이를 넘어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영향을 미쳤던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 전통적인 보수도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역사에 그렇죠. 대한 인식 문제, 광복절. 그리고 또 예. 일본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중일마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너무 화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이게 그 대통령실, 그 대통령으로부터 자초된 그런 주제들이 보수층에게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하.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김태효 차장의 발언이라든지 또 그걸 두둔하는 대통령실의 어떤 설명이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했다, 누적된 피로감이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당연히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서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제가 평가하기로는 대통령이 월요일에 했던 국무회의 발언이 있잖아요. 네. 우리 사회 내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 암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작년에는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대통령이 강조를 해놓고 올해는 광복절 전에 민생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광복절 경축절을 지나서 지난 주말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국무회의 발언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시 이념 전쟁을 부추기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앞뒤가 좀 다르거나 맥락상 어제는 그 말했는데 오늘은 이 말하는 그런 느낌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균열을 만드는 것 같다. 네, 이제 센터장님. 한 40% 정도, 네. 뭐 30% 후반, 40% 정도의 이제 국정 지지율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민생 얘기를 하거나 그렇죠. 이제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해도 되겠다라고 아마도. 하는 자신감을 아마 갖게 되는데 30% 선이 이제 위협받는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통상적으로 정치적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편 먼저 뭉치게 하고 근데 이것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그냥 통용되는 문법인 것이거든요. 아하. 지금 우리 편도 마음을 못 사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중도나 뭐 이제 이렇게 경제 이슈, 인생 이슈를 집중해서 이제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 에디터가 말씀하셨듯이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보수 성향층들을 다시 한번 결집을 할 필요성이 먼저 우선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판단.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도 얘기들이 나온 것 아닌가. 이 30% 턱걸이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오히려 그 30%를 잡기 위해서 국정 방향 자체를 약간은 이념적인 얘기, 보수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더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요거를 해서 더 떨어지는 걸 막는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일반 대중들 중도층 등의 일반 생각이 저렇게 매여 있구나, 갇혀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강화하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사실 딜레마인 부분인 것 크죠. 참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운데 누가 좀 더 호감 가느냐 이 조사를 했습니다. 박영식 에디터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운데 누가 더 호감이 있느냐 이제 이 조사인데요. 뭐 간단한 조사이긴 합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4.6%입니다. 더 호감이 간다이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6%, 호감 가는 사람 없음이 8.6%, 잘 모르겠다가 이제 0.7%인데 일단 18.6%의 간극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더 이제 우세한 그런 상황이고요. 일반 이제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었던 내용처럼 네. 20대, 40대, 50대 이제 세대별로 보면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더 호감이 간다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중도 진보층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다 이렇게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이나 뭐 지지 성향별로 봤을 때 특이한 점이 좀 있을까요, 센터장님?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더 호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대통령에 대한 평가 마찬가지로 70세 이상에서 서는 이재명 대표 33.5,
한동훈 대표 60.4니까 아유, 비싸네요. 70세 이상에서는 이제 확 높고요. 예. 그런데 60대에서는 이재명 46.8, 한동훈 47%. 거의 차이가 똑같네요. 있으니까 사실은 한동훈 대표도 70대만 70대 이상에서만 이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호응을 얻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그 아래 60대 또는 그 아래로 넓힐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아마도 이제 새로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보게 되면 뭐 지지층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보게 됩니다. 뭐 물론 제 지역별로 차이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보수 지역, 진보 지역 이제 차이가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 지지층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5%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더 느낀다라고 네. 응답을 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4.1%. 그러니까 정당별로 어쨌든 가네요. 지금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에서는 양쪽이 네. 비슷하게 결집을 시키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그 좀 더 넓혀서 보면 이념 성향층으로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진보 성향층으로 넓혀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83%가 이재명 대표가 더 호감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수 성향층을 넓혀서 이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69%.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보다는 보수 성향, 이념 성향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수 성향층에 대한 어떤 결집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약간 이제 미흡한,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런 보수 성향층 전반에 대한 결집들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것이 뭐 과제, 숙제라고 하는 것을 이 지표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중도 성향층에서 보게 되면 56대 32. 그러니까 중도 성향층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호감도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여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댓글에서 KT24님 70대의 진보 성향층은 대단한 거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얼마 안 되죠. 사실은요, 이게 이제 60대는 그냥 완전하게 보수 성향층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옛날에. 그런데 최근 선거들에서는 60대에서 기본적으로 진보 정당이 30% 이상을 먹고 들어가요. 가져가네요. 그래서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연령 효과라고 해서 나이가 들면 보수화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한 공식으로 그냥 치부해 버렸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것이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70대도 마찬가지인 부분이에요. 어쨌든 지금 60대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뭐 민주화 세대들이 이제 60대로 진입을 대거 했거든요. 그분들이 60대예요. 그분들이 좀 올라가요. 이제 물론 60대 예요. 그러면서 보수화 되시는 분들도 네.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계속 생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의식들도 있고, 교육 수준도 높은 것이고, 또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과거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년에 노년을 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사회성이 많으신 분들이어서 지금은 어르신들 60대는 나아가서 70대에서도 이렇게 이념 성향에서 다양성이 있다. 좀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많이 부분이다. 달라졌어요. 이걸 짚어주셨고요. 자, 25일 일요일입니다. 야당 대표 또 여당 대표 두 분이 만날 수 있다. 자, 의제 조율 또 뭐 생방송 이런 것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회담 잘 이루어질까요? 박영식 에디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25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뭐 시각, 장소, 날짜까지 다 정해놨는데, 예. 그러니까 어제까지 상황을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실제 열릴 수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그렇습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무회담부터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취소가 된다면 어제도 못 열렸거든요. 네. 오늘 다시 시도를 한다는 건데 지금 기류 형성 자체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계속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일단 문제가 된 거는 두 가지만 일단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바로 어떤 방식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생중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의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생중계 얘기가 너무 많이 이제 부각이 돼서 생중계를 하는 게 누구에게 좋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여야 회담의 본질이나 취지, 목적을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 생중계 방식으로 이 여야 회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거냐, 이게 한동훈 대표에게 좋은 걸까,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걸까, 그 유불리가 분명히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이 형식과 방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형식이 내용, 목적, 취지, 본질 이런 걸 흔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알맹인데, 두 사람이 만나서 결국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그 우리 생활고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어떤 우려점들을 해결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누가 더 말을 잘하나,
누가 더 이 보여지는 그 어떤 피상적인 차원에서 보여지는 측면에서 누가 더 말씀을 잘하는 걸 대결하는 백분 토론회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공식 회담을 통해서 실제 내밀한 협상도 해보고 양보도 해보고 그것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물을 내라고 이 자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백분 토론이나 무슨 대선 주자들끼리 토론회하는 것처럼 이 생중계를 하자는 게 과연 누구에게 좋은 걸까? 결과적으로 이제 제안한 쪽에서 이것이 좀 더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모르겠습니다. 생중계나 생방송 토론에서 약간의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이번 대선 당권 주자 경선을 경선할 통해서 때 뭔가 이제 나경원 후보한테 했던 기억나요? 네네. 그거 아마 그거 생각하고 계시나? 예. 지금 어쨌든 야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와 네. 이제 맞상대라고 하는 이미지를 강하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 이제 그저 생중계를 하게 되면 아마 이제 그런 정치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말이 되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건 어쨌든 이제 정치성이 있다고 예. 정치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안을 이제 신선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이것을 보게 되면 TV 생중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협상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네. 여야 당 대표가 만났으니까 지금 전국에 이러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합시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TV 토론이 있으면 우리가 정치 협상과 소세지 만드는 거는 장면을 보여주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야지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죠. TV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성과를 과연 낼 수 있는 국면이 갈지. 그래서 협상하고 나서 합의문을 내거나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성과가 나오는 것인데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제 뭔가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일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나 연구자들이 실제 학술 토론회 하거나 네. 하면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이 철학에 대해서 이제 개진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고 뭔가 이제 좀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대 진영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는 이런 토론회에서는 대선 후보 토론회라든지 심지어 우리 선거 기간에 상대 당을 앞세워서 이제 싸우는 그런 토론회에서는 나를 지켜보고 있는 지지층이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제 TV 토론회는 나를 지지하는 시청자들, 뭐 혹은 우리 정당 지지층들 이제 이런 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차원에서 자꾸 의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걸 심지어 어제 그 대변인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유튜브 플랫폼에서 이걸 또 생중계하고 뭐 어느 자리든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픈되는 거는 마치 국민들이 다 열려있는 상황에서 그 대표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네. 나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지금 카메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지지층의 의식합니다. 입맛에만 맞는 주장들을 하다 보면 협상이 안 팽팽한 되겠죠. 줄다리기만 되는 거거든요. 협상이 안 될까요? 두 개 다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시간을 좀 길게 끌고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중계가 아닌 방식으로 협상을 이번에 하고 예. 그러면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에 예. 한 번이든 예. 여야 당 대표들이 뭐 TV 프로그램이든 어디 채널에서 공개된 것으로 또 하고 네. 하면은 되는 거 아닐까요? 영국처럼 보게 되면 이제 막 아. 여야 수장들이 나와서 이제 협상하고 하는데 예. 그래서 그러면 뭐 논란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보시죠. 예. 네. 아무튼 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뭐지 정리하자면 TV 나오는 걸 이제 좋아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거치면서 이 관록의 정치인들 내가 말싸움으로 누르고 당황하게끔 하는 데는 뭐 내가 이제 선수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그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그 문제를 던지면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이 정도로 축적하고 있으니까 너를 당황하게 만들게끔 프레임 하는 전환. 프레임 전환성에 있는 질문을 역으로 던지면서 상대방이 당황을 하거든요. 그렇죠. 나경원 후보가 당황했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죄송한 얘기인데 좀 즐기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이재명 대표와 붙게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자신감이 있어서 아무튼 특유의 말싸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신의 자신감을 얻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냐
질문을 좀 했거든요. 결과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역시 또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 누구이냐, 잠재적 경쟁자, 경쟁력이 누구에게 가장 이제 있느냐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1.7%의 그 조사 결과를 얻었고요. 김동연 경기지사가 1.7%의 차이긴 한데 20% 잠재적 경쟁자다. 그리고 재밌는 건 없다. 그 다음이 없다입니다. 없다가 20%예요. 네. 그래서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면 이탄희 전 의원, 기타 다른 인물이 11.2%, 그 기타 다른 인물은 또 거론되진 않았습니다. 이탄희 전 의원이 7.7%,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7.2%,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4%, 이광재 전 의원이 2.2%였고요. 잘 모르겠다도 5.6%의 그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자, 지금 눈에 띄는 게 지금 김동연, 김경수 두 사람이 20%대가 나왔고 없다도 20%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 조사들 중에서는 아마 미디어에서는 이 문항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 같네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현 경기지사가 비슷하게 21.7, 20%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주목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서는 이제 김부겸, 이탄희, 김부겸 한 7%대, 그다음에 임종석, 이광재. 근데 이거는 이제 선택지를 불러준 거예요. 사실 누구를 보기 문항을 넣냐 안 넣냐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 본조사에서는 요 6명의 이제 이름이 들어갔고 기타 다른 인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 연령별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 뭐 60대 이상 60대에서는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가 약간 이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경수 지사도 뭐 고르게 사실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령대로 봤을 때. 근데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부산, 울산, 경남 쪽이죠. 부울경. 거기서는 이제 34% 정도니까 훨씬 높네요. 지역 기반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인천 경기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높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수도권에 서울에서는 한 23% 나왔으니까 약간 이제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김경수 전 지사는 지역 기반성이 좀 확인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제 19.8, 19.7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없다라고 하는 비율 있잖아요. 없다 20%. 근데 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상대 정당 지지층들이 관심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높아지는데 이 조사에서는 달라요. 이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없다라는 응답이 26.4예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20인데 26.4라는 것은 의미 있게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럼 지지층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그룹들도 상당 비율 있다는 거죠. 경쟁자가 없고 독보적이다 이재명. 아무리 뭐 김경수, 김동연 다른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류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특히 26.4%니까 높은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특성의 결과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좀 해봤네요.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 무엇이라고 보는지 물어봤는데 박영식 에디터 어떤 응답이 나왔습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조사는 보수층이 응답을 한 거죠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보수층이 존재하는 조사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세력이 있다. 비이재명계인 이른바 수박의 이재명 흔들기가 28.2%로 가장 높게 제목이 아주 적나라하게 돼서 차지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24.4%, 그다음이 강성지층인 이른바 개딸의 극단적인 편가르기 아니냐라는 응답이 21.8%고요. 문제점이 없다가 10.9% 그 다음 순서였고요. 이재명 대표의 대안이 부재한 것이 큰 문제다. 9.1%, 잘 모르겠다가 5.6%로 나왔는데 이제 그 조사 문항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 드는데 이제 이 조사에서는 뭐 개딸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수박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용어들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개딸, 수박 이런 거 있습니다. 쓰기에 좀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대로 이것은 바라보는 시각, 그다음에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보시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성향층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선호가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다른 특별한 이유들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시각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9.2%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진보 성향층에서도 40% 넘게 이재명 대표 흔들기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시각을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고요. 예.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거나 또는 진보 성향층이 아닌 층에서는 그 문제보다는 이 극단적인 편 가르기,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수 성향층 등에서는 이제 그것이 제일 높은 것이니까 이념 성향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 문항 선택지 네.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당별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 있는지 물어봤고요. 박영식 에디터, 이번 주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예, 정당별 지지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3.5%의 지지도를 얻었고요. 국민의힘 32.4%, 그리고 조국혁신당 8.6%,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7%, 진보당 1%, 그 외 다른 정당 2%, 없음이 7.2%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건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그러네요. 있다라는 것이고, 저희 조사상으로는 뭐 네. 그에 또 하나 더 언급하자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역시도 3주 연속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어서 이 중에 이제 빠진 지지도가 혹시 뭐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이제 이탈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 국민하고 민주당이 계속 벌어지는 모양새. 조국신당도 빠지고 개혁신당도 지금 많이 좀 빠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네. 합의 100%라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몇 번 항상 네. 합은 100이다. 네. 예. 그러니까 더 넘어 120, 130 될 수가 없다. 만약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조국 혁신당 네.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같이 좀 대체 대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그래서 정당이. 지금 이제 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것이 이제 좀 과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치러 주목도가 높아졌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에서 이제 현 정권과 정부와 또는 이제 여당과 이렇게 이제 대립하는 모습들 통해 가지고 존재감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작은 정당은 사실은 끼어들 공간들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아마 그것을 뭐 국감 등에서 얼마만큼 좀 존재감들을 좀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과제이긴 한데 네. 상당히 이제 여야가 강하게 부딪힐 때는 작은 정당들은 사실은 더 존재감이 없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시간이 흐름으로써 숙명이죠, 큰 정당 숙명. 두 정당 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 더 주목을.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좀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하게 간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개혁신당이 지금 이 조사에서 3%로 낮아진 상황이니까 여기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를 낮아진다 하더라도 예. 어쨌든 타겟은 또는 이제 주류는 국민의힘 일타니까 네.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마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모두 국감에서 각 소속 의원들이 굉장히 이제 플레이를 잘해서 뭐 돋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서 존재감을 높일 것이라고 하는 구상과 계획은 가지고 있을 텐데 네. 지금 이 구도에서는 주목을 이제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부분은 아니죠. 쉬운 부분은 아닐 것이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네. 그 저희가 사실 정당 지지도 소개해드릴 때마다 사실 그 고래 싸움에서 피해를 보는 네. 정당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조사 결과를 저희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주말에 실제 이 여야 대표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 또 어떤 형식을 갖추고 두 사람이 모습을 보여주느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이제 여러 이제 그 보도를 보니까 제가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게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특히 특검 관련 입장도 그렇고요. 예민한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때 이게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많이 엿보여서 이런 평가들이 분명히 국민의힘 지지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군요. 특히 관련된 문제가 특검 문제와 김건희 여사 이번 디올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힐 때 뭐랄까요, 과거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한 발이 아니라 두 발 거의 뺀 모습을 아니, 지금 국민의 보여주고 눈높이라고 있거든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제는 뭐 팩트 법리로 따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다음 주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이제 제가 양대 정당의 이번 전당대회 과정부터 결과까지 다 지켜봤는데 네.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이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지지층이 분열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반목하는 모습이 너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예를 들면 합동연설회에서 지지 세력들끼리 진짜 물리적 폭행을 가하거나 이제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게다가 그 기억나실 겁니다. 각 후보 간의 갈등 과정에서 나왔던 폭로들이 네. 수사 대상인 사안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기억나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었죠. 여론조성팀 의혹, 공소 취소 로비 의혹, 이런 것들은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그 갈등이 어쨌든 세력들 간에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한동훈 흔들기가 이어지고 한동훈 대표는 이 드러난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큰 쟁점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양상이 좀 다른데요. 당원들끼리 대체로 단합하고 단일 대우로 나아가는 그런 분위기와 기류가 형성돼 있습니다. 물론 네. 일부 후보들이 당원들의 어떤 의견에 반하는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하면서 표로 심판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비교하자면 민주당에서는 위법사항이나 수사사항이 될 만한 폭로가 나온 게 없었던 것 같고, 네. 전당대회 원 취지와 목적대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양 지도부가 어쨌든 총선 이후로 다시 리매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꾸려진 거고. 지도부는 바뀐 게, 그러니까 대표는 바뀐 게 없는데 양쪽이 결집된 곳은 어디냐?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은 결집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결론이 정당 지지도 추이에서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불리한 사안이 많아서 요거 이제 지지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용 센터장, 또 박영식 에디터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